한국을 한번 퇴짜 놨던 덴마크에서 다시 한번 K9 자주포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자주포 K9이지만 덴마크에서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덴마크를 뒤집어 놓고 있는 역대 최악의 방산비리 스캔들의 내막을 살펴본 결과 K9 자주포가 탈락했던 과정에 방산비리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덴마크 국방장관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제발 덴마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캐서 19대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ATMOS, 2000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세계 군수시장의 트렌드에 적합한 궤도형 자주포이자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한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의 K9이 가장 승산이 높았다고 점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 아트모스 2000이 승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당황한 사이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에서 총 18대의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속한 전력 도입이 필요했다곤 하지만 겨우 2달 만에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됐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덴마크에서도 방산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국방장관인 야코프 엘레마넨센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유리하게 제안하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어 덴마크 의회와 재무위원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기소되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덴마크 국방부가 새로운 무기 도입이 시급한 덴마크의 상황을 이용해 이스라엘에는 미리 연락하여 신속하게 무기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한국과 프랑스엔 의도적으로 늦게 연락해 어찌할 틈도 없이 날치기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자주포와 함께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에서 천물을 제치고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펄스까지 날치기로 구매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MLRS인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도 아니고 실적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MLRS에 패배했다는 건 덴마크에서 보기에도 믿기 힘든 결과였죠.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가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이기고 도입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는데요. 궤도형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덴마크군의 전술 환경에 차륜형 자주포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 검증된 차륜형 자주포인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내버려두고 1세계 국가의 수출 실적도 없고 방어력도 전무하며 자동 장전 장치도 없어 오히려 세자르보다 전투력이 뒤떨어지는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건 아무리 보아도 은밀한 뒷사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덴마크에서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시대에 뒤처진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했다며 덴마크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결국 덴마크군은 보유하고 있던 세자르 자주포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추가로 프랑스에서 덴마크로 향하게 될 예정이었던 12대의 세자르 자주포도 덴마크 정부의 허가 아래 전부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며 차륜형 자주포 도입은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었죠. 그랬던 덴마크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로 오히려 더 성능이 뒤떨어지는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했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덴마크 정부가 아트모스 2000 자주포 도입을 발표하자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토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하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현재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자주포 1대와 펄스 2대가 덴마크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덴마크는 결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 과정 전체에 대해 덴마크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던 한국으로서도 황당한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덴마크 국방부에서는 아트모스 자주포 도입을 발표하며 K9 이탈락한 이유에 대해
세자르는 납품에 24개월, K9이 30개월이나 걸리는 반면 아트모스는 12개월이면 된다. 가격도 K9을 도입한다면 총 9억 8,800만 크로네, 약 1,900억 원, 가드는 반면 아트모스는 8억 520만 크로네, 약 1,500억 원로 훨씬 더 저렴하다. 즉 K9이 비싸고 납기일도 가장 느려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였죠. 결국 덴마크의 한 양심 있는 기자가 폭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덴마크 국방 전문 기자 안드레아스 크로그가 자신의 SNS에 확인 결과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의 한화디펜스 측에 K9의 가격과 납기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을 폭로하며 덴마크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덴마크 국방부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확정지어두고 K9을 도입할 생각이 없었기에 적당히 계산하여 K9의 가격과 납기 기한을 날조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모를 리가 없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덴마크에 올 1월에 덴마크 의회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 LB 시스템즈 무기 구매 제한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공개 이메일을 통해 항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덴마크 국방부는 어떠한 답변도 보내지 않았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접 무기 납품 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세 차례나 회담을 가지려 시도했었지만 전부 무시다 했었습니다. 즉 덴마크 국방부에서 공개한 K9의 가격과 납품 예정일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K9 30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정보였는데요.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진행한 무기 수출 계약에서 언제나 해외 방산업체들보다 빠른 납품을 약속했고 매번 약속했던 시일보다 앞당겨서 납품하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여왔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덴마크 국방부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세자르나 아트모스 같은 차륜형 자주포보다는 궤도형 자주포인 K9 이 납기가 가장 늦겠거니 하고 독일의 궤도형 자주포 G000 자주의 납기 기록을 가져다 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더라도 납품이 늦기로 유명한 독일 무기와 비교해 놓고서도 한국에서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작이었는데요. 북유럽 한국무기 로비스트였던 모전스, 모젠슨은 한국을 바보 취급한 데에 솔직히 화가 났었다며 덴마크가 이스라엘 무기 구입을 정당화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덴마크 국방장관 야코프 엘레마닌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죠. 결국 야코프 국방장관은 조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음을 인정하면서 덴마크 의회에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덴마크의 포병 무기 도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난 이상 이스라엘제 자주포와 MLRS 도입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졌으며 프랑스제 자주포 세자르는 도입한 지 5년 만에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버리며 덴마크군이 세자르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렇다면 결국 덴마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천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에 사과하고 K9을 다시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해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K9과 천무 2차 계약을 곧 앞두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새로운 K9 구신문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추가로 구입한 K9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목이 잡힌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리투아니아나 폴란드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유럽에 닥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잡았던 폴란드의 현명한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먼저 도착한 K9으로 새로운 포병 부대를 완편해 벨라루스 국경에 배치하였고 추가로 계약했던 천무 다연장 로켓도 인도받아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호마르 K를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걸릴 것 같았던 군의 현대화를 1년 만에 일정 수준까지 해치워버린 것이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팔면 팔수록 좋은 한국 입장에선 덴마크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다면 관대하게 받아줄 테지만 주문이 밀려있는 만큼 번호표를 뽑고 맨 뒤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한국 무기의 가치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을 모르는 K방산 호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M14의 히마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한 무기 가운데 상당수가 호들호들 호들갑으로 끝났지만 하이마스만큼은 정말로 큰 활약을 하였는데요. 일종의 미사일 발사대인 하이마스는 227mm G피스 유도형 M30 시리즈 GMLRS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로켓은 사거리가 80km에 달하고 10m 이내의 정밀성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가 장악한 공항이나 기지들을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와 작전지휘소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병참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도입함으로 러시아의 후방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자국 병력을 보다 더 전진 투입시킬 수 있는 등 큰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에 탑재된 GMLRS 미사일은 보시다시피 명확한 사거리에 한계가 있는데요. 80km에 불과한 사거리로는 러시아 본토나 크림반도에 위치한 핵심 요충지를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러시아 군의 침투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핵심 보급로인 케르치 대교를 차단시켜야 하고 또 러시아 주요 함정들이 최근 츠케 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에서 연안의 다른 러시아 항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긴 사거리를 지닌 타격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즉 기존 GMLRS보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이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ATACMS라고 불리는 육군 전솔 유도탄도미사일이 그 주인공이죠. 흔히들 ATACMS와 하이마스를 유사체계로 혼동하곤 하는데 ATACMS는 발사대가 아닌 미사일로 하이마스와 M270MLRS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입니다. 227mm에 불과 한 현재 우크라군 하이마스의 주력 로켓인 GMLRS 대비 ATACMS 미사일은 구경이 무려 610mm에 달하고 전체 중량은 1670kg, 또 길이도 4m에 달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미사일인데요. 당연히 유도 로켓 따위와 위력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합니다. 같은 GPS 기반 유도 방식이라 하지만 ATACMS는 로켓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마하로 꽂히는 속도로 인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격이 까다로우며 여기에 사거리는 GMLRS 대비 무려 4배에 달하는 300km에 이릅니다. 지금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라면 ATACMS를 탑재한 하이마스는 게임 피니셔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위력적인 성능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꾸준히 수차례 대농고 미국의 ATACMS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3번에 걸친 요청이었죠. 만약 우크라이나에 ATACMS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군에게 확고한 안전지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우크라이나 내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까지 ATACMS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금도 러시아가 사거리 80km 위 유도탄 따리의 자국 탄약고를 후방으로 빼고 있으니 만약 사거리 300km 위 탄도탄핵림인 ATACMS가 들어오면 탄약고를 최전선에서 300km 가까이 후방에 위치시켜야 하므로 보급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운송수단 부족으로 군수지원이 원활하지 않던 러시아이기도 하고요. 이해 전 미 육군 유럽사령관 벤 하지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정작 하이마스와 M270 발사대는 지원해주곤 오히려 가장 핵심 미사일인 ATACMS의 지원은 꾸준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발사대가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거서 나오는 게 로켓으로 그 한계가 있으니 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매한가지 이것이죠. 더욱이 점차 러시아가 GMLRS에 대한 대비책을 갖춰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도 여전히 미국은 ATACMS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미국이 말하고 있는 지원 거부 이유는 확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즉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혹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어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ATACMS 지원 거부가 사거리 증대로 인한 확전 우려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ATACMS급의 사거리를 지닌 영국의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2일 우크라이나는 스톰섀도우를 발사해 러시아 제35제병연합군 사령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결국 세르게이 고랴체프 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러시아 고위장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또한 6월 22일에는 헤르손 주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보급로인 총가르 다리를 스톰섀도우 미사일로 타격해 명중시켰으며, 7월 11일에는 러시아 올렉 초코프 중장이 위치한 58군 예비지휘소를 스톰섀도우가 타격해 초코프 중장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명중률 100%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죠. 물론 공중에서 발사하는 스톰섀도우가 차륜형 발사대인 하이마스에서 운용할 수 있는 ATACMS 대비 기동성과 운용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지만, 사거리만 놓고 보면 250km에 달하는 스톰섀도우가 결코 ATACMS에 밀리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ATACMS의 긴 사거리 때문에 확전될까 우려하여 줄 수 없다는 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ATACMS를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이죠. 바로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수량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2일 기사에서 한마디로 미안한데 우리도 몇 개 없어 라는 것이죠. 군사매체 ARCIC에 따르면 2007년 미 육군은 비용을 이유로 ATACMS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새로운 ATACMS를 신규 생산할 수 없고 남아있는 재고를 수명 연장하는 것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1000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죠.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사실상 자국 보유 수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ATACMS의 수량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2017년 하이마스 도입 승인을 허가받은 폴란드는 약 6년 만인 2023년 6월 4대의 하이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당초 인도받기로 한 61개의 ATACMS는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모로코, 대만, UAE,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ATACMS를 구입하기 위해 전을 장전해 놓았지만, 정작 미국은 자국 필요 수량도 생산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죠. 이에 수많은 서방 국가들은 미국산 ATACMS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형 ATACMS 즉 KTSSM 위주가도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구입할과 동시에 KTSSM-2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19일 폴란드의 엘츠 차대와 통합되어 출고된 한국의 천무 발사대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던 천무 발사대와는 다른 새로운 신형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형 발사대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포대에서만 사용되었던 KTSSM 미사일을 이동형 발사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뉴 발사대로 한화가 새롭게 개발한 KTSSM-2 전용 발사대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K239 천무 발사대와 함께 239mm 유도 로켓, 그리고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600mm KTSSM-2 전술탄도 미사일을 포괄하는 탄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어쩌면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KTSSM-2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ATACMS의 생산 공정이 이미 2007년도에 끝나버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답게 KTSSM에 대한 생산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왔으며, 현존 가장 현대화된 무기체계로 화력 역시 기존 ATACMS 대비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력에 미쳐버린 한국군에서 애당초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KTSSM-2는 서방 진영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놈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미사일 초일류 국가들의 우수한 장점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기술로 승화시킨 한국이 각잡고 만든 미사일답게 KTSSM-2는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무기체계입니다. KTSSM-1이 지하관통을 위한 무거운 관통탄두를 갖췄다면, KTSSM-2온 집속탄으로 불리는 DPICM 이중목적 탄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보다 가벼운 DPICM 탄두를 사용하므로 사거리가 290km, 공식 사거리로 늘어난 데다 10m, 50m의 CEP, 서큘러 에러 프로버블을 갖는 ATACMS에 반해 KTSSM는 무려 3m 이하의 CEP를 가졌고, 거기에 스커드 방식까지 채용하였는데, 이러한 GPS 유도 DPICM 탑재 전술탄도 미사일을 서방 진영에 구하려면
선택지가 오직 KT-SCM2뿐입니다. ATACMS는 성능과 납기는 둘째치고 미국 의회에서 DPICM 탄 탑재형을 수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KT-SCM2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K221자탄을 탑재한 DPICM형 탄두를 지니고 있는데 K221은 ATACMS 자탄 M74보다 10년 뒤에 진보한 기술로 미국 실험 당시 한 발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 미국이 괜히 불발류를 꼬투리 잡아 개발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DPICM 탄은 탄 안에 탄이 포함된 이중 목적 탄으로 자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노출된 부대는 방어가 불가능하며 제공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거의 전폭기 수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화력 끝판왕 무기라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고 있는 155mm DPICM 탄이 현재도 놀라운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600mm KT-SCM2 탄도탄 속 수백 개의 자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K21 자탄은 특수한 나파력 라이너를 통해 100mm 두께의 아변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KT-SCM에는 국내 고유의 GPS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해외 수출 시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국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ATACMS 퇴역에 발맞춰 KT-SCM2 개발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이 바로 군사용 GPS였습니다. 당초 탑재가 고려된 미국산 GPS는 M-코드 수신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미군 기지로부터 암호를 받아와야 했고 이는 전시국가인 한국에게는 여간 까다로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GPS 제밍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형 항제밍 GPS 항법 장치를 개발해야 했고 결국 개발 성공하면 본격적인 KT-SCM2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죠. 한국이 가입한 MTCR 미사일 통제체제에서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에 KT-SCM2 최대 사거리는 290km로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딱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그 KT-SCM2가 천무에서 운용된다는 것도 수출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인데요. 하이마스가 좋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천무에 비해서 하이마스는 귀여운 무기입니다. 보급형 하이마스보다 천무는 화력이 2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굳이 하이마스를 보급형이라 말한 이유는 태생 자체가 화력보다는 기동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는 해외 파병 임무가 많은 미국의 작전 수행 특성상 빠른 수송과 전개를 위해 C-130 수송기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던 터라 화력의 핵심인 발사 로켓 모듈이 1기만 장착되어 있는데요. HIMARS라는 이름 자체가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하죠. 천무는 2개의 포드를 장착해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갖췄고 차륜형으로 M270 대비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거다가 GPS 유도형 DPICM 탑재 탄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무기체계이니 앞으로 명단 받아놓고 수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DIPCM 집속탄에 대해 비인도적 무기, 끔찍한 살상무기라며 개발 및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제 영상에서도 한국형 DPICM 탄 개발사에 대해 소위 국병을 느끼는 게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도적인 무기란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은 살상무기라는 것이 있긴 한가요? 보낼 땐 보내더라도 편안하게 보내야 한다는 건가? 물론 무분별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불발률 1% 미만의 DPICM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인권을 중시하는 몇몇 국가들이 3-3-5 모여서 이제는 불발률 0.5%로 낮춰야 한다 라고 할 수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국가들 대부분 핵보유국이라는 거 알고 보니 핵무기가 인도적인 무기였던 것일까? 우리도 그 인도적 무기 좀 가져보자. 집속탄의 위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국 대비 병력수에서 열세인 국가들에게는 DPICM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또 없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 통일을 눈앞에서 놓친 슬픈 역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 한국이 CCW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KT-SCM2 개발에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2번은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2추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언론 E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 위추가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 2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 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노콜을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점이형이 온 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석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뇌분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캐포와 할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2A사 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2A사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2 페타리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2 페타리터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2 페타리터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 해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단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어 시스템을 넣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자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 의공동 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조 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라매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2와 천무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 위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